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내일 기자회견의 전망과 함께 다양한 정치권 이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원 경희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수회담 이후 첫 통화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가 건강상 휴식기를 갖는다는 것에 좀 염려를 표했다라고 하는 건데 영수회담 이후에 그 전에도 전화번호 교환했다, 이제 전화번호 알았다라고 했었잖아요. 통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건강까지 챙길 정도로 그 정도로 살가운 사이였는지 또는 가까운 사이였는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로서 어떤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아마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나름대로 조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좀 상생하고 협치하는 정치적 문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단지 저는 지금 한나이는 약간은 조금 불완전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영수회동을 제안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오늘 이제 건강 때문에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또 전화를 한번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역으로 지금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퇴원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전화를 드리게 되면 그 한라인이 이제 조금 완전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내친김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에 한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면 한쪽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 지난번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듯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후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한번 전화해서 건강 회복됐나? 지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좀 통 큰 어떤 그런 형님 리더십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이 전화 통화했다라는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여소야대라는 게 여소야대가 지금 현재가 여소야대잖아요. 22대도 이제 마찬가지 그렇게 될 거고, 미국 정부는 여소야대가 일반적이에요. 미국도 오바마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소야대가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에 거의 일반화됐어요. 근데 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제 여소야대가 지속된 적이 없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특별하게 이른바 인위적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여소야대라는 게 분점 정부잖아요. 분할 정부. 그러니까 말하면 이원적 정통성이라고 그래요. 듀얼 레지티머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법부 권력은 야당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쪽 행정부 권력은 여당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둘 다 선출 권력이니까. 그것이 흔히 이제 정치학에서 듀얼 레지티머시, 이중적 또는 이원적 정통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전형적인 분점 정부예요. 권력이 나눠가졌다라는 건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방법이라고 대통령이 제가 항상 국회의원들에게도 이제 전화 걸고 당 대표에만 걸 게 아니에요. 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 전화 거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정치인들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 대표, 여야의 수장이 만나는 게 어마어마한 뉴스가 됐잖아요. 4월 29일 영수회담 한 게 나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건 게 이게 또 뉴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뉴스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여건이 이 여소야대를 돌파를 말이죠. 협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조가 가만히 있는다고 구해집니까? 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부단하게 소통을 시도하면요,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강공을 하려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한 대통령으로 이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럼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의석이 적어도 해볼 만한 겁니다. 저는 이런 시도는 아주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단 보다 이 관건은 대통령이 자주 연락해야 됩니다. 이게 일상화돼야 돼요. 굳이 한라인, 과거 냉전 시대 미소 한라인처럼 굳이 한라인이라는 표현 쓸 것도 없어요. 이런 이제 행태를 계속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론의 평가가
아,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강화됐다.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평 주셨고 또 이재명 대표도 답 전화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보면은 언론에서 어제 그 영수회담 그 전에 지금 비선 논란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이명백 함성득 이분들이 비공식적으로 본인들이 특사 역할을 좀 한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을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둘 다 지금 비공식 그런 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들은 좀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는 뭐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공식 라인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전 비공식 라인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도 둘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 교수들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조금 흘려들을 수 없는 게 어쨌든 두 분이 굉장히 대학 교수거든요. 전현직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떤 위치라든가 지위를 봤을 때 거짓말할 개연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그 어떤 물밑 조율한 부분 그리고 영수회담을 어떤 성사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함성덕 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과거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백 그거 교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떤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인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에 사실 비화 정도로 나와야 될 이야기들을 굳이 두 분께서 언론 인터뷰했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두 분의 어떤 자기들이 어떤 영수회담을 주선했다고 하는 어떤 공명심 또는 어떤 뭐 과시욕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것도 맞긴 하지만 조금 더 나가보면 어떤 모종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모종의 정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궁금증을 낳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내일 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할 때 이 비선에 대한 부분 비공식 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어떤 조금 시원한 해명을 내일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최 교수님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글쎄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그냥 어떤 뭐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이제 정말 알리고 싶었다면 뭐 오프 더 레코드까지는 아니지만 뭐 익명을 전제로 해달라고 기자한테 얘기하면서 보도를 하든 말든 거기에 맡기고 언론에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자가 알아서 보도할 수도 있고 이제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형태가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명백 교수도 꽤 유명한 분 아닙니까? 무슨 이명백 교수는 물론이고 저기 함성득 교수도 뭐 대통령 확정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그 교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정도 알 거예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글쎄요. 저로서는 뭐 저의 어떤 이성적 판단은 이해가 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글쎄 과도한 추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측에서 그만큼 이제 이 공식 라인이 아닌 것까지 동원을 해서 상당히 우리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는데 이게 과도하게 플레이가 잘못된 거 아닌지 그런 거 아니라면 뭐 저로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이분들에게. 근데 아무튼 이게 비선 얘기가 나오는 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이 비공식 라인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어감이 괜찮은데 이게 비선이란 말이 나온 순간 이게 확 달라져요. 언어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건데 최근에 뭐 박영선 국무총리설, 뭐 저기 뭐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비선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 비선 얘기가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무수석이 있고 여기도 비서실장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여기 당대표 비서실장이 있고 정무수석도 있고.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무수석이 활용됐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불통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정무수석은 왜 있는 겁니까? 정무수석이 왜 이럴 때 역할 안 하고 왜 비선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이게 전부 다 정권에겐 마이너스예요. 이재명 대표에겐 별로 이렇게 손실 볼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게 전부 대통령에게 이게 다 손상한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게 참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조율이 있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기자회견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에 진행이 되겠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취임 100일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많이 좀 관심이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 주제를 얘기하게 될까가 일단 가장 좀 관심이고 아무래도 뭐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도 좀 나오겠다라는 보도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전체 좀 진행 형식을 보면 대통령께서 먼저 모두 발언을 따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기자실로 내려가서 어떤 기자들의 질문을 형식 제한 없이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모두 발언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조금 억울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2년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데 사실 전체 2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총선 때 터져나온 막바지에 터져나온 그 대파 논란으로 사실 총선 표심이 굉장히 흔들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보면은 들어와서 한미일 안보 동맹도 굉장히 굳건하게 되고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조작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성과들 하나도 좀 부각이 되지 않고 그냥 대파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2년에 대한 어떤 국정 성과를 먼저 설명을 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습니다. 정책적 이슈하고 정치적 이슈. 정책적 이슈의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물가죠.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라는 그런 경제 정책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표는 뭐냐? 경제 정책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민들이 잘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의사 정원 문제, 의료 파행에 대한 문제, 해법이 뭐냐, 고할 거냐, 스탑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의사단체에서는 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원칙 하에 계속적으로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계속 관공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원점 재검토로 물러설 건지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을 보면 저는 원점 재검토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역대 정부에서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고할 건지 스톱할 건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연금 개혁이 또 이번 21대 국회에 또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또 여야 간에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마저도 물거품이 되면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 4대 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 뭐 채무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런 쪽으로 뭐 질문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정책적, 정치적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라든지 최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답을 할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정말 기대가 큰데 영수회담도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만 뭐 성과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나름의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내일 기자회견 때 이게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내일 기자회견마저도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변한 게 없구나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오겠죠. 질문과 답변이 있는 상황이니까. 의정 같은 얘기 당연히 나올 거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뭐 질문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거부권 행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나올 거고 말이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나올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바뀌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도 했고 영수회담도 먼저 제안을 했고 말이죠. 어쨌든 바뀌려 노력이 있는 것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인사, 대통령실 참모들 소개도 직접 하고 이러는 것들이 변화의 모습이긴 한데 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도 저는 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니까 뭐 이거는 특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이제는 진부한 답변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하도 그 얘기를 이 방송에서 많이 패널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할 말 뭐 다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말고 좀 전향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재의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그리고
아직은 뭐 경찰 수사 중이니까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아마 국정규제의 변화로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가 인상 문제 이런 거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 보다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건 정치적인 문제들일 거예요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지금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그 이른바 가방에 관련된 명품백이라는 거 이른바 그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보다 좀 전향적인 그 발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내일 기자회견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그동안에 여권이 되풀이했던 그 답변을 한다면 역시 그거는 뭐 대통령이 변하기 어렵겠구나라는 부정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도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예, 여당 원내대표 누구? 손잡고 세 명이서 서 있는 저희 모습 좀 보여드렸습니다. 정견 발표회 오늘 있었던 현장인데요.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3파전으로 진행이 되는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어떨까요? 이제 초선도 한 44명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변수라든지 뭐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세 분이 보면은 그 차관급 이상의 행정관료 출신들이거든요. 행정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을 한다고 봅니다. 기본하고 그리고 아마 정상 유지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세 분의 정견 발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뭐냐면 조금 한가롭다는 인상이 들거든요. 한가롭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22대 국회 개원을 하는데 초대 원내대표는요, 진짜 최강 원내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어떤 중도로의 확장이나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지금 민주당 일단 범야권 192석 가지고 범야권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도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 18개 상임위원장도 독식하겠다.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다 가져가겠다 하는. 그리고 뭐 채무상병법이 만약에 뭐 부결되면 다시 재발의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9개 법안 그 거부권 행사한 것도 다 재발의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강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초대 원내대표는 이러한 범야권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최강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 세 분을 보면 굉장히 뭐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에만 지금 신경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분들이 어떤 초대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분들이 결국은 대야 어떤 협상력도 중요하고 또 대야하고 맞서는 어떤 뭐 투쟁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108명 저 소수 어떤 의원들을 끌고 나가는 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초대 원내대표는 반드시 좀 임전무태 그리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이번 22대 국회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조금 원내대표로서 조금 선출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최 교수께서는 저 3파전 어디에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이 다 관료 출신이에요. 그렇죠. 관료 출신이고 뭐 다 다선 의원들이고 그런데 다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한 분은 수도권 출신, 추경호 의원은 또 영남 출신, 대구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충청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강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문제는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워낙 이 초강경으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그런 상황에서 이쪽도 여권은 지금 이 화력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108석이라는 기본 화력이 딸린다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물론 강하게 나갈 때 강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유능제강이란 말이죠. 유능제강. 부드러운 게 능이 강한 걸 이긴다는 얘기. 유능제강. 이게 같이 강한 거로 해서 난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이 대단히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분 중에 누가 원내대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원내 협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자유한국당 때처럼 뭐 빠루 들고 뭐 문 잠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강경하게 대응할 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그것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당내 의식하고 저쪽에 용산 의식하고 과거에 청와대 의식하다 보니까 국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또 김철영 교수의 말에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총선 때 진 게 대파 때문에 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2년 동안 평가 때문에 진 거예요. 이게 지금 총선 기간에 대파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진단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그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김철영 교수 말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협상을 강하게 할 때는 하지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강력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유연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는 두 분 교수님 말씀 좀 들어봤고요. 이 원내대표와 함께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뭐 당대표 선출도 이루어지게 될 거고 할 텐데 황우엽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좀 연기될 거다. 연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윤재욱 원내대표라든지 뭐 다른 당권 주자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관리형 비대위거든요. 예. 관리형 비대위 역할은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새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것이 혁신이고 쇄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우여 위원장이 자꾸 뭐 다음에 차기 대권에 나올 사람은 당대표에 나서면 안 된다. 또는 뭐 선거에 이겨야 되는 사람이 뭐 차기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대표 기준을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지금 황우여 대표가 나름대로 저는 이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갑질입니다. 갑질. 어허.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가장 큰 미션은요. 당의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전당대 실무 추진단을 빨리 꾸려서 빨리 지금 전당대 일정을 확정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지금 국회의원이나 우리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 연석회의를 열어서 어떤 공천 룰에 대한 부분들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당신 100%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줄이고 민심 몇 프로 넣을 거냐, 그걸 30% 넣을 거냐, 50% 넣을 거냐 이런 부분만 결정하게 되면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계속적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뭐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늦추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저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그 전당대 실무 준비단을 꾸려서 뭐 6월 말이든 7월 초든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게 올바르다. 내일 아마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선출될 텐데 아마 신임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이게 뭐 미룬다라는 것은 아니라 일단 날짜를 못 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거 연기되는 것이 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아니 걸까요? 우리 김철용 교수 말이 맞아요. 저는 황우려 위원장이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뭘 주장하는 건지 잘 와닿질 않아요.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관리만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처음에는 관리형도 괜찮고 혁신형도 다 괜찮다. 예. 뭐 경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던데 갑자기 또 전당대회 연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전당대회 또 날짜 못 박는 게 아닌 것이 연기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형용 모순입니까?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제대로 하든가 그러면 그 8월 달에 하되 나는 확실하게 혁신을 가겠다라든지 이래야 되지. 전당대회 늦춰도 되지만 또 혁신은 잘 안 한다는 뉘앙스도 들리기도 하고 전 지금 황우려 위원장이 지금 이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벌써 선거 끝난 지 열흘 한 달 됐죠. 한 달 돼서 다 네, 한달 잊어버렸는지 딱 모르겠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뭡니까? 어쨌든 간에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비상한 상황 아니에요? 비상 대책을 세우겠다고 들어온 위원장인데 말이 너무 앞뒤가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볼 때 이건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이게 좀 전당대 룰에 대해서 분명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그냥 그대로 간다든지 개정에 노력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말이 뭐 그게 뭐 어팔당인가 그렇다며요. 어한데도 팔단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진정당답게 좀 이렇게 무슨 뭐 절박감이 보여야죠. 이건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시기와 전대 룰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의 속내는 좀 복잡할 수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시점 연기 얘기 나오면서 또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상민 의원과 뭐 만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가벼운 정치 행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한동훈 관련 기사를 계속 유통시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쨌든 비대위원들하고 만찬하고 그다음 본인을 보좌했던 비서실팀, 경호팀하고도 만찬하고 또 이제 이상민 모 의원하고도 이렇게 회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보면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뭐 이 본인 정치적 행보를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 차기 전당대회 어떤 시기와 관계없이 차기 전당대회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명분. 그러니까 총선을 패배했는데 과연 본인이 다시 당대표 나온다는 것이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이게 명분이 될 건가. 둘째는 이제 본인이 출마한 다음 당선 가능성이거든요. 본인이 나왔는데 만약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차기 전당대회에
다음에 대선에 나올 주자들이 뛰어드느냐 여부입니다. 지금 보면은 경남이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출마 가능성 시사했고요.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다 들어오게 되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고서는 못 보이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분 축적, 그다음 명분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 계속적으로 아마 원내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만남을 계속 가져가면서 아마 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골고루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평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알 길이 없죠. 자꾸만 이 언제부턴가 우리 방송이 자꾸 우중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물론 평론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나올 것 같아요. 전 나올 것 최근까지는 출마 안 할 것 쪽에 무게를 뒀는데 요즘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를 보니까 식사도 갖고 말이죠. 당직자들하고 그리고 또 뭐 이상민 의원도 만난다고 얘기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다 예측하는 예측하는 거니까요. 건데 저는 근데 여전히 출마를 좀 안 하고 조금 답답하고 좀 잊혀지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내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출마해도 당대표가 되잖아요. 승패 가능성도 전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나름 생각보다는. 근데 왜 그 이유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당신 100%로 간다 하더라도 단순히 한동훈 팬덤이 생겨서가 아니라 요즘 보도에 의하면 뭐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심이 좀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원하는 것 같긴 한데 나경원 당선인이죠. 원하는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싸울만 해요. 문제는 설령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좀 승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저런 공세를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 이 소나기 올 때 좀 피해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언제 기다리느냐 다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소환이 될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그 당내 민심이라든지 또 보수층의 여러 가지 기대나 이런 걸로 볼 때 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조금 피하는 게 나아요. 그럼 저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대표 뛰어들면은 지금 우리 말씀처럼 책임 정치라면서 어긋나요. 이재명 대표 그렇게 비판 많이 했잖아요. 책임지지 않고 대선 패배했는데 왜 그러냐. 똑같은 게 되고 맙니다. 명분이 일단 약하고 명분은 명분이다. 뭐 정치에서 명분보다는 실리라고 본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소나기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좀 피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국회의장 4파전 확정입니다. 이번에도 4명의 의원 그리고 당선인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민주당 이야기죠. 5선, 6선 중진들이 4파전이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글쎄 뭐 관전 포인트가 뭐 있나요? 명심이 이제 작용한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이제 추천 후보가 결국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칠 텐데 야당이 압도적 의석이 있으니까 야당에서 내린 후보가 되겠죠. 뭐 여야 뭐 이제 이쪽이 따로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건 다 좋은데 누가 될 거냐 또 전 묻지 마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안 묻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명세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분들 아닙니까? 너무 근데 뭐 기계적중이면 안 된다라든지 너무 이재명 대표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의전설이 2위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야당의 후보이기 이전에 입법부의 수장이라고요. 그럼 국회의장 후보답게 좀 해야죠. 너무 이재명 대표가 물론 입법부를 장악해서 엊그제 어떤 분은 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뭐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재명 대표 세긴 센데 그렇더라도 국회의장 후보쯤 되면 좀 의연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안 보여요. 저기서 누가 될 거냐 이건 잘 모르겠고 그 질문에 전 제2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투표 전에 뭐 교통 정리가 된다든지 뭐 단일화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이제 의식해서 결선 투표를 둔 것 같아요. 이 결선 투표가 있으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단일화한다면 이렇게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세요. 뭐 최창혁 교수께서도 지금 이 내 후보가 내놓는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고 사실 조금 전에 여당 원내대표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말씀 좀 해주셨잖아요. 과연 좀 이제 이 투표까지 그러니까 뽑기까지 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도 어떤 발언들이 나올 것이고 좀 민심이라든지 당내
기류가 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뭐 국회의장이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저는 강성 의원들 겨냥한 조금 예. 득표 전략일 뿐이지 실제 국회의장 되고 난 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이고요. 단지 지금 보면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찬대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딱 콕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 추대가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상당히 압도적이에요. 스펙에서도.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의 당대표도 지냈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또 육선이고 하기 때문에 추미애 사실 당선인이 거의 압도적인데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오랜 정치적 동지인 뭐 이 사법 연수원 동기인 뭐 정성호 의원이나 아니면 경기지사 선거 때부터 도운 조정식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좋지 않겠나 하고 또 그런 분들이 1차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결선투표제까지 도입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함부로 어떤 명심을 보였다가는 정말 추미애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누나한테 혼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하지를 못하고 지금 추미애 대표 쪽으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욱 의원을 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갈 때처럼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야당, 그러니까 범야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랑 황운하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제2검수완박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어떨까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이런 것들 지난 정부에서도 좀 추진을 했었던 부분을 지금 다시 좀 드라이브를 거는 듯한 모습입니다. 짧게 좀 두 분께 좀 의견 여쭤볼게요. 그 이제 검찰이 기소청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 기소만 할 수 있게끔. 예. 그러면 다른 외국의 예를 보면 검찰이 기소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가 같이 있어서 검찰의 이제 권력이 너무 비대해 있다 뭐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그렇죠. 이게 검수완박인데 그런 것도 하려면 어떤 여야의 합의를 자꾸 이뤄내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의석을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이 그동안 뭐 정권이 신여라는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무조건 그것만을 강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수사권을 전부 경찰로 이관했잖아요. 몇 가지의 이제 그 사안만 빼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완벽하게 경찰이 그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요. 그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이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그 강공 기소청으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실익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저 개인 생각에는. 예. 김철원 교수께도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경찰개혁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나온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입시 비리로 본인이 2심에서 지금 2년 실형을 받았거든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혐의로 또 2년형인가 아마 3년형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그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것도 계속 지금 재판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를 정치기획 수사다, 뭐 이렇게 뭐 이 공작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저런 부분들이 국민적 동의나 지지를 받아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나잇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의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